안녕하십니까. 거라지 301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페라리 458 스파이더입니다. 아유, 강변북로 들어왔더니 꽤 막히네요. 오늘은 458 스파이더 모델을 타보고 있습니다. 이 차가 참 재미있는 자동차예요. 차를 운전하니까 이제 달리기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길이 많이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가면서 그냥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일단 엔진이 가운데 있고 뒷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게 밸런스가 참 잘 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48대 52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일련의 서스펜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두껍고요. 뒷바퀴가 아마 295인가 그럴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연료를 먹지도 않죠. 315도 아니고 305도 아니고 295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뒷바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뒤쪽에서 밀어붙이는 파워도 준수한 편이 아니고 미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밀어대요, 그 타이어가. 아마 광폭 타이어보다는 살짝 이게 광폭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웃기네요. 295 사이즈 타이어도 접지가 충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그 힘을 내보내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위로 뒤쪽은 5 링크예요. 이렇게 5개의 링크가 걸려 있고, 앞쪽은 더블 위시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더블 위시본은 이렇게 그 2개의 이런 그 태 빗장뼈 같이 생긴 게 달려가지고 바퀴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코너를 많이 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맥퍼슨을 사용하잖아요. 맥퍼슨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 가오리라고 부르는 그거, 이거 용어가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흔히 그렇게들 불렀었거든요. 아래쪽 가오리. 그래서 아래쪽은 그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지지대가 있고, 위쪽은 쇼업 하고 스프링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이쪽에 바퀴가 붙어서. 그래서 이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살짝 이런 각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코너를 돌게 되면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 접지 면적이라든가 각도라든가 그거를 맥퍼슨이 훨씬 더 유연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달리는 자동차는 맥퍼슨을 사용하고 고급 자동차는 더블 위시본을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차가 아무래도 맥퍼슨이 아닌 더블 위시본을 쓴 이유가 좀 직진 성능이 더 우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려보면은 320km까지 이 차가 그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 270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올라가요. 그리고 270부터 280, 290 영역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뭐 300이 넘어가도 아주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속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 최고속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 성능, 직진성인 거죠. 직진성을 가지기 위해서 맥퍼슨보다는 더블 위시본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쇼크옵쇼바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자석이 들어가 있는, 자석을 갈아서 넣은 거죠. 곱게 갈아서 넣은
그런 유체가 들어가 있는 슈겁슈바를 사용해요. 그래서 밑에서 이 진동이 올라오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올라오는, 그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슈겁슈바를 지나서 역으로 올라오면 엔진 바로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달려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그러면 굉장히 매끈한 게 특징인데, 이 녀석은 조금 덜 매끈해요. 미션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좀 그 변속의 어떤 필링? 충격이라고 말하긴 좀 뭐한 게, 그 충격이 오는데 그 변속 충격보다는 어떤 느낌을, 아 내가 지금 엄청나게 달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변속될 때 나오는 느낌이 꽤나 좋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람보르기니는 이렇게 수동으로 막 그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변속할 때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체적으로 엔진 RPM 보정 같은 걸 좀 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막 바꾸면 자기가 알아서 그 엔진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하고 매칭을 시켜주는데, 이 녀석은 그게 없어요. 그냥 털컥, 운전을 잘못하면 잘 못하는 대로 털컥 막 이런 느낌을 주고, 잘해야 그런 게 없어요. 적당한 RPM에서 변속을 해줘야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페라리가 좀 미끈하게 생겼으니까 이 차가 조금 더 매끈하게 나가고, 람보르기니는 좀 각이 지고 굉장히 남성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조금 더 거칠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뒤집어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람보르기니가 훨씬 더 차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매끈하게 움직이고, 페라리가 생긴 것답지 않게 굉장히 야성적입니다. 터프하고요. 그런 면들이 이 듀얼 클러치 미션에도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458의 듀얼 클러치 미션은 터프합니다.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게 4500cc짜리 8기통 엔진이죠. 엔진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페라리다워요.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8기통 엔진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두둥 뻥뻥뻥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8기통 엔진을 쏴버리면 왕! 그 뭐랄까요, 고르게 나가는 그 출력? 터보가 아니고 또 자연흡기다 보니까 그 자연흡기만의 어떤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쫙 뻗쳐 나오는 그 힘, 그걸 7단 듀얼 클러치를 거쳐가지고 뒷바퀴 두 개가 받아내는데, 이건 힘에 있어가지고는 꽤나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그 조향이라든가 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동차를 꼽을 때 저는 항상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50-2를 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차 MR이에요. 가운데 엔진 있고 뒷바퀴만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차를 이렇게 삐삐삐 미끄러뜨리거나 뭐 이렇게 그 도넛을 그리거나 이러면 정말 차가 잘 받아줘요. 운전자가 그런 그 장난을 칠 때 이 차는 그거보다 한 수 높아요. 딱 그만큼. 여기 가가지고 뒷바퀴 두 개만 돌면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끽 돌려가지고 싹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게 삑 하고 돌아가지고 싹 그걸 빠져나가요. 제가 이 차에 그 서스펜션이라든가 하체를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쫀득쫀득한 서스펜션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정말 그래요. 바닥이랑 접지가 참 잘 붙어 있으면서도 미끄러져야 할 때, 혹은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거를 딱 그만큼 차가 받아줘요. 그 면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탔던 550-2도 2012년 생산식 그 차였어요. 이것도 2012년 생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식의 같은 그 등급이었는데 걔보다는 이 차가 그런 컨트롤이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강변북로에 나오면서 조금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길이 좀 이렇게 뚫려 있고 그래도 짧은 급가속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는데, 와, 오늘 이거 상태가 심하네요. 자, 이제 요 마세티노 세팅 요거는 한번 얘기해보죠. 웻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웻, 그 위에 스포츠. 스포츠가 노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스포츠카군요. 그리고 그 위에 레이스가 있습니다. 레이스로 돌릴 때마다 계기판에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레이스해 놓으니까 왼쪽에 웜업, 고, 오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워밍업을 더 해줘라, 지금 좋다, 그리고 지금 오버히트 나기 직전이다, 뭐 그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어떤 정보가 나오면 타이어 정보가 나오고 브레이크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엔진 정보가 나옵니다. 그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스 위로 CT 오프, 지금 CT를 오프를 했고, 그거를 한 번 더 올렸을 때 여기에 ESC 오프라고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다시 하면 ESC 온이 되는 거죠. 이 기능들 그냥 나쁘지 않아요. 저는 사실 페라리보다는 람보르기니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이 기능에 대해서 뭐 그렇게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다루기가 편하잖아요. 보기 쉬운데 달려있고, 그리고 뭘 해야 될 때 손을 여기 내려가지고 뭐 스포츠를 누르고 이게 아니고 여기다 놓고 또닥또닥 조작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참 괜찮네요. 자, PS 요게 런치 컨트롤이죠. 런치 스타트 할 때 쓰는 거고, R 후진 기어 여기 달려 있고요. 오토 모드 지금 오토로 가고 있는데, 이거 리뷰를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오토로 다니면 데일리로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피곤합니다. 일단 자동차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느낌이, 페라리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페라리 중에서 물렁물렁한 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데일리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데일리로 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뭐 비상등 있고요. 좌우 창문 오르락 내리락, 이 탑 씌우는 거, 탑을 벗기고 씌우고 이 과정이 13초 정도면 다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탑이 열리는 모양새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에어 디플렉터, 이거 내리고 올리고 요거를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여기 오픈이란 버튼이 있는데, 이거 딱 누르면 콘솔 박스가 열려요. 이거 너무 웃겼었어요. 처음에 이거 보고 이 버튼 뭐지? 그러고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앞쪽에 트렁크 같은 것도 이렇게 앞에 트렁크 있는 차 중에서는 얘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차를 살려면 얼마 들어요? 이거 4억 2천만 원짜리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리스로 나와 있는 차니까 초기 금액을 좀 이렇게 한 10% 넣었을래나요? 몇 프로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한 그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36개월로 해가지고 4,200만 원 먼저 넣어놓고, 뭐 대략 한 달에 한 리스비로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 등록세, 취득세 같은 거는 없는 거고, 리스니까요. 거기에 보험료가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보험 이력 괜찮고 좀 얌전하신 분들은 뭐 자차 빼고 300에 하고 계시다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도 1년에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 짧은 거리 할인을 받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기름값, 지금 고급류가 1,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690m니까 10만원어치 넣으니까 연료 게이지가 8칸이 있어요. 그 중에서 6칸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 SK에서 제가 넣었는데 5만원 넣으니까 4칸 찼습니다. 뭐 그런 거. 근데 페라리가 옛날부터 좀 불만인 게, 연료가 불이 들어와 가지고 급하게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2만원 넣잖아요. 불 안 꺼져요. 2만원 넣어가지고는 이 게이지가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조금 불만이에요. 저 같은 가난뱅이한텐 이 차가 연료를 너무 많이 먹는 차인 것 뿐이죠. 공식 연비가 5.6km인가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연비가 꽤 잘 나와요. 그건 공식 연비고, 이 오토 모드에 넣고 쭉 가보면은 대략 7, 8km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꽉 하고 밟으면 한 3km, 2km 여기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연비는 발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스비 한 1,000만원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보험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연료비 그 정도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시시때때로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이라든가 타이어 같은 거, 그런 건 좀 뺐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MR이라서 뒷바퀴가 엄청 많이 갈려요. 앞바퀴에 비해가지고. 앞뒷바퀴 또 사이즈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어라든가 이런 소모품 비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장점은 다 말씀드렸고, 단점 같은 거 좀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스파이더 싫어해요. 저는 쿠페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뚜껑 덮잖아요. 여기서 삐걱삐걱 찌걱찌걱 이런 소리 나요. 이 짝이 안 맞아서. 458 스파이더는 하드탑 스파이더예요. 그래서 누르면 쫙 가서 딱 덮이는데 여기서 삐직삐직 그 짝이 안 맞는 소리가 나요. 2만 킬로 정도 탄 차에서 그게 나는 거죠. 소프트 탑이었으면 그 소리 안 나요. 근데 하드 탑이기 때문에 나더라고요. 그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 지금 벌써 한참 타고 있는데도 이 버튼이 이렇게 그냥 일반 주행을 할 땐 깜빡이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 편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직도 낯설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조금 불만족스럽네요. 그 이외에 뭐 이거 데이토나 시트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이 시트 이름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 유럽종 레이스라서 데이토나랑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레이스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F1 레이스가 재미가 없거든요. 보고 있으면 겁나 빨라요. 그리고 뿅뿅뿅뿅뿅 이렇게 달려요. 근데 그냥 참 잘 달리고 참 빨라요. 그 뿐이더라고요. 근데 데이토나 같은 거 보면은 미친 것 같아요, 선수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달리나 싶을 정도로. 워낙에 데이토나가 레이스의 시작이 밀주업자들이 엔진 개조해가지고 다른 주에 가서 술 싣고 몰래 이게 배달하던 그 차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차가 더 빠른가 그거 하면서 범죄자들이 달리면서 만들어졌던 레이스다 보니까 데이토나 레이스 굉장히 거칠거든요. 근데 페라리 안에 옵션으로 들어와 있는 이 시트가 이름이 데이토나 시트예요. 좀 웃기더라고요, 그거는. 자,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것도 옵션으로 이렇게 좀 고급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마음에 드는 게 막 그 벤틀리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 이 핸들 하나 이렇게 막 한 땀 한 땀 수공으로 꼬매가지고 뭐 하나 만들 때 뭐 10시간이 걸린다든가 12시간이 걸린다든가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땐 바보짓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양산형이 참 좋아요. 저는 이 스타일이 딱 좋은 게 한 땀 한 땀 수공으로 만들면 어딘가 조금 애매하고 어색한 구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공품이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스티어링 휠, 이게 또 차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 거 좋더라고요. 페라리라는 자동차를 이렇게 외형을 싹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매끈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페라리라는 자동차를 처음 접하고, 와, 외형이 저렇게 미끈하니까 자동차가 어떤 달리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고 어떤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의 자동차를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페라리라는 자동차는 역사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그렇게 매끈하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페라리 그러면 저는 뭐가 떠올리냐면은 F1 레이싱이 떠올라요. F1 레이싱에 거의 대부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페라리라는 자동차는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어도 이 안에는 F1에 사용되었던 기술이라든가 혹은 그 비슷한 그런 레이싱용 기술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페라리의 앞쪽에서 살펴보면 차가 굉장히 미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끈하다는 단어는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그 공기역학에 대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요소 하나하나마다 그런 공기역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차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 프론트 윙이에요. 요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조금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래소년 코난이란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장, 그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선장 코스염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꼭 그 코스염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윙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다운포스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그 슈퍼카라든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들의 리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공기 저항 혹은 뭐 다운포스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 리뷰를 하면서 고속을 이렇게 그 달리는 걸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사실 잘 안 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한 시속 300으로 달린다. 그럼 차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구름 같은 것들,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곳도 굴다리인데 이 위에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런 구름 같은데 이런 차가 300으로 간다. 그럼 차 가다가 웅 떴다가 내려가죠. 시속 300km 정도면 비행기도 날을 수 있는 속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수가 없거나 뭐 안 좋은 경우에 맞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 차가 이렇게 웅 하고 넘다가
앞에서 바람이 탁 쳤다. 에어로다이나믹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 일자로 이렇게 일어나겠죠.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 보니까 일자로 일어나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야. 바바바바바바. 가끔 F1 레이스 같은 데서 사고 나는 걸 보면, F1은 좀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나스카 같은 데서 사고 나는 거 보면 딱 차들이 360으로 막 달리다가 툭 쳐가지고 차가 일자로 서가지고 파파파팍 돌면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사고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어로다이나믹이 안 좋으면 이런 고속형 자동차들은 그런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차가 하늘로 떠버립니다. 전반적으로 비행기 날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양력을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땅바닥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요 녀석 같은 경우에 200km로 달리면은 아래로 누르는 힘이 120kg가 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이 페라리라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요 펜더 있잖아요. 요 앞바퀴 펜더 위로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자동차들을 보게 되면은 이 펜더 디자인이 가운데서부터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공기가 옆으로 이렇게 공기를 가르고 나가야 되니까, 고속이 아니고 다운포스가 아니고 그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밑으로 공기를 흘려내버리는 그런 디자인을 택하고 있는데, 얘는 가운데가 바람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바람길이 어디 나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요, 바람이. 그래서 요 안에 전면 에어 인테이크 옆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거든요. 제 손이 들어가잖아요. 이 옆으로 해서 가운데로 들어온 바람이 일로 타고 돌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 저 앞에 뚫려있는 에어 인테이크는 정확하게 요 앞바퀴 안쪽에 굉장히 커다란 환풍기 통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앞 타이어에다가 굉장히 많은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 식으로 바람을 뚫고 가기만 할 뿐 아니고 차를 내려 누르는 그런 디자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 또 다른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디퓨저라고 부릅니다. 이 뒤로 흘러나오는 바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위에서부터 넘어와서 여기서 막 회오리 같이잖아요. 와류가 돼가지고. 그런데 위로만 오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서 오는 거죠. 사실 이 아래쪽 바람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오는 바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바람을 잡아 누르기 위해서 이 디퓨저라는 게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아래서 회오리 쳐서 올라오는 바람의 방향을 쫙 스트레이트로 뻗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디퓨저가 고속으로 달릴 땐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주차장에 하다가 차를 세우려고 할 때 조금 여기가 닿을 것 같아 가지고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요 안쪽으로 안쪽 깊숙한 곳에는 조금 닿았던 흔적이 있는데 뒤쪽은 그렇게 많이 닿지가 않나 보네요. 자, 안으로 가볼까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 차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F1 레이스 경기 대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컨트롤에 관련된 게 이 스티어링 휠 위에 다 올라 앉아 버렸어요. F1 레이싱 카드를 보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거기 뭐 별의별 놈의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통 자동차는 여기 왼쪽에 뭐가 있냐? 깜빡이가 있죠. 헤드라이트를 조정하고, 오른쪽에는 와이퍼를 조정하는 기능이 여기 달려있죠. 근데 이거는 요게 좌측 깜빡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 우측 깜빡이. 요게 헤드라이트. 꾹 누르면 상향등. 그 옆으로 쇼업 쇼바를 무르게 만드는 버튼이 있고요. 엔진 스타트라든가 마라넬로 세팅, 그게 여기 달려있고, 와이퍼는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F1 레이스 하는 자동차처럼 이걸 딱 붙잡고 여기서 모든 기능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좋느냐?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 차도 오토로 놓고 시내에서 운전을 해보잖아요. 그럼 한 손으로 붙잡고 운전할 만해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오른손은 뭐 하냐고요? 놉니다. 가만히 냅둬요. 그리고 그냥 한 손으로 편안하게 운전을 해야죠. 그 필요할 때 오른손이 나와서 잡아주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초보 운전도 아니고 꼭 이렇게 붙잡고 걷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한 손을 잡고 왼쪽 오른쪽 이게 되는데 우회전하려고 깜빡이 딱 켜려고 보면 깜빡이가 여기 붙어 있네 그러면서 오른손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즐겨보는 프로 중에 탑기어란 프로가 있죠. 그 시즌 15에 제레미 아저씨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이렇게 틀었을 때 이렇게 180도 정도 딱 틀어놓고 이쪽을 누르면 왼쪽 깜빡이가 켜지는 거야? 그러면서 딱 눌렀는데 와이퍼가 돌더라고요. 이 왼쪽 오른쪽이 다 켜잖아요. 가만히 붙어서 정 위치에 딱 이런 버튼들처럼 있어야 될 기능이 이 위에 올라와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우측 깜빡이 켜야지. 이게 우측인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깜빡이라는 게 코너를 막 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깜빡이를 켜지는 않잖아요.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싫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페라리가 아닌 그 포르쉐 왼쪽에 키 꼽잖아요. 그거 아직도 싫어합니다. 좀 익숙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눈에 밟혀서 우리는 특이하다. 우린 좀 달라. 다른 걸 거기서 표현하면 쓰나요? 자동차 자체 구동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것 다음에 이 계기판이에요. 사실 이 계기판이라고 말하기 뭐한 게 디스플레이라든가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좀 내비게이션 같은 거 달아놓고 그리고 뭐 오디오 같은 거 있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정보를 이 계기판에서 얻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스피드, 제로 이렇게 속도계가 있잖아요. 저기에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그리고 왼쪽에 자동차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창이 있고 가운데 RPM 메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이냐면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수석에서 계기판을 보잖아요. 잘 안 보여요. 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아니면 자기 스마트폰을 끊어서 뭐라 하겠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정말 심심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한테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철저하게 운전자를 위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와우. 즐거운 주행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5분입니다. 도대체 이 시간까지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죠? 저 가만 보시면 눈도 빨개져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랑 이렇게 하루를 타보고 나서 느껴지는 게 많이 다르네요. 첫 번째는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집중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시작할 때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하루 타니까 적응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생각보다 편하네요. 실제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를 때는 차가 이렇게 꺾여 있을 때보다는 일직선으로 가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거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데요. 조용히. 일단은 차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거기다 빨간 차잖아요. 빨간 스포츠카다 보니까 도로에 나가니까 이 존재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저를 찍기 위해서 저희가 이용한 그 촬영차가 이쪽에 있는 제 하얀색 YF 소나타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차하고 저 가면은 이 차는 뒤에 택시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서 신호 대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신호 대기를 하려고 딱 서 있으면 이 차 뒤로 5m가 비어요. 택시가 한 대 와서 딱 섰다가 그 택시가 이렇게 옆으로 딱 빠지고 나니까 다른 차가 오잖아요. 그 택시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차의 특징 같은 것들 보기에는 참 미끈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터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속도가 나가는 것도 상당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BMW가 이렇게 앞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좀 안 갈 거면 비켜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차를 추월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BMW가 한 시속 150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 안 갈 거면 비켜주지라는 생각이 시속 150짜리 차한테 들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파워풀하고 터프함을 가지고 있는 미끈한 빨간 스포츠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창문 닫고 가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거는 뚜껑을 연 죄입니다. 오버.忍び寄る月影の調べ見つめ合う恋人の甘い吐息夢で会えない夜は寂しすぎると瞳で伝え髪をほどいてあなたの胸に崩れ落ちたい一つになりたい導かれ巡り会えた夜早く扉を開けて私の中の愛を見つけて誰も知らない秘密があるのあなたにそっと教えてあげる今二人の胸の中に時が満ちてこの不思議な月の光浴びながらClose your eyes 舞い降りる月影の雫見つめ合う